사건은 2017년 9월 30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시간은 밤 11시 50분경입니다. 한 어머니가 지구대에 찾아왔는데요. 14살 딸이 낮 12시경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한 후에 이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 신고였습니다. 실종 신고된 이 소녀는 최양이었는데요. 부모가 이렇게 걱정을 했던 이유는 딸의 휴대전화가 오후 5시부터 꺼져 있는 데다가 연락 두절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가 보이시죠? 네. 한 아이가 헬이라는 친구고요. 머뭇거리는 아이가 실종된 최양입니다. 한 4시간 후에 실종 신고된 최양이 아니라 친구 혜리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실종 신고가 된 최양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가 있었던 겁니다. 2005년부터 방송을 통해서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부녀가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어금니 하나만 남아있던 이영학은 어금니 아빠로 불리게 됩니다. 얼굴뼈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5%를 제거를 했어요. 뼈가 없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진통제를 놔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 진통제가 못 넣는 거예요. 애 죽는다고. 딸을 아주 극진히 이제 보살피는 모습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본 이제 국민들이 응원, 격려, 후원까지. 그런데 이 이영학이가 13년 만에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돼가지고 국민 앞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영학의 딸 혜리는 최양에게 수면제를 녹인 자양강장제 2병을 친구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먹었는데도 아이가 쉽게 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너 감기 들린 것 같다 그러면서 수면제 2알을 더 건넵니다. 감기약인 것처럼 하고 건넨 거예요? 그렇죠. 14살 친구가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이걸 모두 아빠인 이영학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영학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최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딸 휴대전화 그 메신저 같은 걸 이제 몰래 검색을 해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얼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최양을 내 죽은 아내하고 닮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타깃이 된 거죠. 그리고 딸을 시켜서 최양을 데려오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잠든 최양을 이영학과 딸은 이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돼요. 거의 성적 학대에 가까운 성추행? 아니 성폭행입니다. 네. 잠들어 있는 최양을 대상으로 해서 이영학은 계획한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수면제를 주사기로 녹인 후에 더 먹이게 합니다. 친구가 집안에서 자기 친아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정작 이영학의 딸 혜리는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딸은 그 친구인 최양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서요. 집 근처 시장에서 전원을 끕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를 가지고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의 지하에 이거를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이 최양이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려고 이영학이가 딸을 시켜서 휴대폰 작업이라고 그러죠. 휴대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일 오전에도 이영학의 강제추행은 계속되는데요. 그러다가 낮 12시 30분경에 이 최양이 잠에서 깹니다. 네. 깨자마자 이영학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무서웠겠죠. 근데 이영학이 그런 최양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갈게라는 되게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면서 최양을 이제 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1일 오후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모 씨 부녀가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집에서 나온 두 사람은 대형 여행용 가방을 함께 트렁크에 싣습니다. 딸이 그 유인부터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이게 제일 화가 나요, 저는. 제가 한 32년 수사했거든요. 네. 이 14살 딸을 이용해가지고 이 성범죄까지. 성범죄까지 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우리가 뭐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 영학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아도 내 친자식만큼은 나의 치부를 몰랐으면 하는 게 그렇죠.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그 내막을 알게 되면 굉장히 치를 떨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빠는 엄마 대신 나를 좀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봤더니 엄마하고 꼭 닮은 네 친구 최양이 있어. 그 아이 좀 집에 데려와라. 아빠가 외국에서 여자를 데려오면 돈이 2, 3천만 원 정도 든다. 근데 한 명만 데리고 오면은 돈이 적게 들지 않느냐. 남은 돈 너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얘기하면서 딸에게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지금 유인을 하는 거죠. 20여일간에 걸쳐서 회유, 설득, 압박을 이제 한 것 같고요. 걔한테 걔가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그 우리 집에서 볼 수 있어. 이걸로 그 아이를 유인해서 데리고 와. 또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보면 더 치밀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신에다가 수건을 갖고 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사람 몸에다가 왜 뿌려요? 쉽게 말하면 표백제랑 그 락스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본인은 그 약간의 양심 때문에 마치 염을 하는 느낌으로 시신을 닦았다 하는 식으로 그 핑계를 대기도 했고요. 더 분노가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시신 안방에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딸하고 둘이서 고기볶음밥을 해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사체 유기하는 과정도 굉장히 치밀했는데요. 사실은 나무가 별로 없어서 계곡 바닥까지 사체가 구를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100m 낭떠러지로 던져서 유기했습니다. 딸과 함께 이영학은 이제 모텔을 전전하다가요. 10월 5일 범행 발생 5일 만에 은신처에서 드디어 검거가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 유서를 쓰고 보라 그러고 내가 약을 넣었는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햄버거 시켜 먹으면서 그걸 먹었어. 한마디로 수면제를 자기가 먹인 게 아니라 그죠? 본인이 먹으려고 준비해둔 건데 아이들이 실수로 먹었다고 얘기를 꾸며내고 있는 거네요. 경찰이 보라고 만든 전화기에 그냥 담아둔 거예요, 영상을. 일부러 유기만 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 영학은 반복을 한 거예요. 경찰이 성폭행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영학이가 더 당당하게 DNA 나온 거 있느냐. 최양의 몸에서 DNA가 나올 리가 없다. 성기능 장애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몸속에서 DNA가 도출될 리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10월 10일 날 결국은 이영학이가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5일 동안은 안 잡아 했죠. 떼더니 어떻게 하루 만에 다른 얘기를 하나요? 바로 이영학의 딸이 스모킹건이 됩니다. 아빠가 최양을 죽였다. 친구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가 최양을 죽이고 소용이 없었다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영학 입장에선 정말 믿었던 나의 아군이었던 딸이 본인을 불어버린 거네요. 정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딸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차피 자백을 할 거면서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도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했는가 이렇게 딸에게 물어보면 갑자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우리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막 흥분하다가도 갑자기 아빠 없으면 나 못 사는데 하면서 울기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이영학의 딸을 분석해 본다면 스톡홀름 신드롬보다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표현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가스라이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심리적인 지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딸의 상황에서는 지금 희귀병을 앓고 있잖아요. 이 희귀병은 수술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내가 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딸에게는 아버지가 단순히 나를 돌봐주고 있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절대자, 나를 정말 잘 보살펴주는 절대자나 신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절대자였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요. 이영학이가 집에서 기르던 개를 한 6마리 정도를 둔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의 심리적인 단계는 억압을 넘어서서 퇴행, 즉 갓난장이 아이처럼 본인의 모든 감정과 인식을 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감정과 인식이 비어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해자 아버지에게 동조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격자와의 동일시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천사표 어금니 아빠의 두 얼굴 까도 계속 나오는 그 양파처럼 이영학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동안 우리 수술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고 더욱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2005년 방송을 타게 된 후에 직접 사무소를 차려왔고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는데요. 13년간 약 13억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는데 1년에 1억씩이네요. 하지만 실제 병원비에 사용한 거는 70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 매각종 수술 비용이 1회에 2천만 원 정도라고 네. 해요. 이런 수술 비용은 뭐 복지재단이나 구청 이런 데서 후원을 받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13억이나 되는 후원금을 어디다 쓴 거죠? 본인의 명의로 외제차 사고 튜닝을 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되팔아가면서 이득금 남기고 되팔아가면서 아주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쌍꺼풀 수술부터 시작해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전신, 문신 시술 비용까지 모두 딸의 후원금으로 비용을 치렀고요. 딸이 크면서 후원금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영학이 부인을 성매매시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매매 그 상황을 불법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해서 이제 그것을 뭐 공유하기도 하고 유포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몹쓸 짓을 아내에게 해놓고 정작 아내가 죽고 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아내를 추모하는 영상을 또 찍었잖아요. 사랑해. 누가 저런 영상을 찍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사랑해 여보. 아내가 사망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네. 사실은 정말 추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양아 오빠? 본인을 양아 오빠라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함께할 동생 구함,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개인룸 샤워실 제공. 이영학이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 소녀들에게 집착했고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영학을 직접 면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 검찰 조사실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평가자와의 눈 맞춤이 거의 되지 않았고 면담 시작부터 뭔가 울먹이고 눈물로 호소하거나 때로는 이제 크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딱 어떻게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실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나비도 봤을 보이고, 때는 나비도 나비. 보이고 벌도 보이고 약간 왕관으로 보이고 네. 샹들리에도 조명. 네.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반응은 정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보편적인 반응들입니다. 근데 이영학의 반응을 한번 보실게요. 가령 여성의 가슴이 보인다라든지 여성의 속옷, 뭐 예를 들면 브래지어나 코르셋을 꽉 조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성적인 반응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여러 범죄자들을 마주하고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반응들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성적 가학,
물품 음란, 마찰 도착, 관음 장애, 음란물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보편적인 규범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상 성욕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지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것은 저희가 변태 성욕이나 이상 성욕을 시사하는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사이코패스 검사는 실시하셨는지요? 네, 이제 저희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PCR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2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과거의 주거 침입이라든지 특수절도, 높은 사기성 이런 것들이 범죄 전력으로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되어 왔었고 이제 성인에 이르러서는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어려서는 뭐 동물 학대 이렇게 아동기와 성인기에 이르는 전반적인 이런 사이코패시한 성향들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영학의 이런 사이코패시 점수는 이제 무리 없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30일 밤 11시 20분경에 또 사망할 때 이제 10월 1일 사망 전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왜 구할 수 없었던 건가요? 딸이 밤늦게까지 이제 오지 않으니까 최양 어머니가 112에다가 실종 신고해요.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최양 어머니 네, 들어오시는 최양 어머니가 분이 밤 11시 50분에 어머니신가요?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정말 황망해 네, 보여요. 거의 50분 정도 저기서 머물면서 딸 좀 찾아달라고 예원을 합니다. 얼마나 참 애절하셨겠어요. 예. 이 경찰 앞에서 최양의 어머니가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면서 얘네 집에 놀러 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네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조치가 없었던 거죠. 지금 그 피해자 최양이 지금 살아 있다면 올해로 20살이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피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 친구들이 범죄에 희생되지 않기를 또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